그 샌드위치 내려놓고 내 말 잘 들어. 이 게으름뱅이들, 당장 메일을 보내라. 밀리터리 Q&A입니다. 히스토리 채널을 보시는 시청자들이 보내온 질문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아칸소 리틀 록의 럽 씨는 중세 기사들이 입었던 갑옷에 대해 하나하나 알고 싶다는군요. 질문이 참 많군요, 럽 씨. 이걸 다 혼자 생각해낸 건가요? 딱 한 번만 설명할 테니까 집중해요. 기사들은 과연 하루 종일 이 쇳덩어리를 입고 지냈을까요? 이 갑옷이 어떤 부분으로 구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세 무기 전문가인 팀 피클스와 1580년대에 전형적인 고딕풍 갑옷 스포츠를 즐기는 클리프 베셋에게 물어봤습니다. 갑줄 다 갖춰 입으면 무게가 31kg에 달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오늘날의 해병이 전투식 꾸리는 군장보다 더 무겁지는 않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것들의 무게는 우리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일부는 어깨로, 일부는 허리로. 특별히 등에만 무게가 가해지지는 않아요. 등짐을 메고 있는 거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동이나 움직임이 훨씬 수월하죠. 근데 내 눈엔 엄청나게 걸리적거리게 보이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전부 맞춤 제작이거든요. 일종의 맞춤 양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말에서 떨어져도 말굽에 짓밟히기 전에 얼른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전투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속엔 가죽옷을 걸치겠죠. 아하. 그래서 금속을 잇는 이음새 부분에 살이 끼거나 하진 않겠군요. 예? 오히려 그게 더 문제죠. 문제는 무게가 아니라 열입니다. 이 가죽 패딩은 다치지 않도록 몸을 보호해주죠. 물론 실질적으로 몸을 보호해주는 건 철갑입니다만, 그러나 낮에는 열 때문에 완전히 넉다운이 됩니다. 그럼 더 말할 필요 없이 제가 직접 입어보죠. 준비됐어요? 위기를 자초하나요? 이 신발은 무척 불편한데요. 그래도 혹시 나한테 이걸 신는 것과 발을 잘라내는 것 중 택하라면 이걸 신겠어요. 탁월한 결정입니다. 물론 당신을 보조해주는 종자는 단순한 하인이 아닙니다. 종자는 기사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가족이 당신에게 맡겨서 기사도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종자는 섬기는 법부터 배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알아야 어떻게 지시할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종자는 미래의 전사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로 기사 수업 중입니다. 맞습니다. 종자가 아민 제시라는 가죽옷 위로 갑옷의 여러 부분들을 입혀주었습니다. 갑옷은 한마디로 끈과 버클이 달린 중세 보호구였죠. 갑주의 부분들은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의 이름을 소개하자면은 머리에는 샬레이라고 하는 투구를 착용합니다. 목에는 고제이라고 하는 가리개를 덮죠. 가슴과 등을 함께 보호하는 건 퀴레스라고 합니다. 어깨의 견갑은 파울드론이라고 하며 팔뚝 호구는 뱀브레이스라고 하고 발꿈치를 보호하는 쿠토와 연결되어 있죠. 퀴레스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타셋의 보호 대상은 거기입니다. 폴리는 무릎 보호구이고 그리브스는 꼭 포수의 정강이 바지처럼 생겼죠. 그리고 11D 크기의 이 신발은 사바토니입니다. 몸을 움직이기가 그리 나쁘진 않아요. 행동이 자유로워요. 난로 연통을 기어 올라와 목만 내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하지만 이걸 입으니 꽤 안심이 됩니다. 좋아요. 누가 첫 희생자가 되겠어? 붙어봐야지. 당신인가요, 클리프? 그럴 겁니다. 그럼 야전으로 나가봅시다. 당신이 넘어지기 편하게 풀밭이 좋겠군요. 정 네, 원하신다면 한바탕 뒹굴어 봅시다. 난 한판 버릴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고 싸울 때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일종의 속임수를 씁니다. 들어가서 칼을 이쪽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상대가 칼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마주치면 안 됩니다. 물론 상대는 그걸 예상하겠지요. 그냥 비켜나가게 한 다음 칼을 이쪽으로 움직여서 꽝 머리를 칩니다. 이런 속임수를 많이 써요. 좋아요, 클리프. 자, 준비됐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내가 시작이라고 말하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시작.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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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요, 여러분. 이만하면 답이 됐겠죠? 걸어다니는 통조림이 된 기분이었죠. 어쨌든 이걸 쓰고 다시 싸울 바에는 차라리 고문을 받겠습니다. 난 멸사봉공의 해병대였습니다. 조지아 메컨에 사는 척 M은 멸사봉공이란 뜻의 영어 공호가 어디서 나온 말인지 궁금해합니다. 그 단어는 오랫동안 해병대에서 사용되어 온 용어 중 하나입니다. 해병대에 복무한 사람이라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해병대 사학자들은 그 기원에 대해 각각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에선 1900년대 초 의화단의 난 때 해병대에서 처음 사용됐다고 생각하죠. 공호의 기원에 관한 가장 그럴듯한 이론은 바로 이 사람, 에반스 포다이스 칼슨 중령의 주장입니다. 1937년 칼슨은 해병대 업적으로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군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중국군이 협동체제를 이용해 공동 작업을 하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그들은 그걸 공예의 호조라 불렀습니다. 이 말을 줄인 것이 바로 공호로 함께한다는 뜻이죠. 칼슨 중령은 모국으로 귀환해 제2공격대대 대대장이 됐고 그때 이 용어를 자기 부대에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인기를 끌게 된 건 1943년 랜돌프 스캇이 공호라는 영화에서 해병을 불굴의 용사로 묘사하면서부터였죠. 그 후 공호는 해병대 구호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 공호라는 단어보다 해병대를 더 적절하게 묘사해주는 말은 없죠. 자, 수많은 장비들 가운데 멸사봉공 해병대 최고의 장비는 바로 이겁니다. 지뢰 탐지기는 어딘가에 묻혀있는 6천만 개의 지뢰와 해병대원 사이에 가로놓인 유일한 장비죠. 지금이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가장 좋겠군요. 지뢰 제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대답을 해주죠. 모양새는 별로입니다. 이 해병 공병대원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임무 중 하나는 지뢰를 찾아내 해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뢰에 대해 잘 알고 있죠. 이건 미국제 M16 지뢰로 보입니다. 심지어 지뢰를 반으로 갈라 우리에게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지뢰에 대해 얘기하자면 지구상엔 1,500종류가 넘는 지뢰가 있죠. 대인 지뢰와 대전차 지뢰를 모두 포함해서요. 전통적인 지뢰는 몇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죠. 폭파 메커니즘인 뇌관, 또 다른 폭파 메커니즘인 기폭 장치, 주 장약인 도폭약, 그리고 지뢰의 외장이죠. 이건 이탈리안 P40인데요. 도야식 대인 지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작동이 시작되면 공중으로 튀어올라 금속 파편을 사방으로 흩뿌립니다. 이 금속 파편이 적을 살상하죠. 적의 병사가 말괄량이 베티 지뢰를 건드리면 눈 깜짝할 사이에 치명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뇌관이 기폭 장치를 발화시키면 도폭약이 점화가 되죠. 그러면 주요 폭발물들이 터지게 됩니다. 미국 남부전쟁 때 남북은 준장이었던 게브리엘 레인스가 처음 지뢰를 만들었습니다. 1862년 5월 4일 버지니아로를 따라 그의 부하들은 포탄을 매설했습니다. 그리고 신호 뇌관이라고 명명하고 조그마한 압력에도 폭발하도록 장치를 해두었습니다. 최초의 희생자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던 양키 기병대였죠. 2차 대전이 되면 누구나 지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히 독일군의 지뢰가 최고였고 훨씬 막강했습니다.
메릴랜드 에버딘 성능 실험장에 있는 미국군 무기 박물관장인 윌리엄 아트워터에게 독일군의 지뢰에 대해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최초로 사용된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타일러 지뢰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전차 지뢰로 무게가 11kg이나 나가죠. 폭발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이것을 누르면 터집니다. 하지만 또 여기에 침을 꽂아서 돌려 고정시킨 다음 건드리면 터지게 하는 수도 있어요. 텔러 지뢰에는 약 4.5kg의 TNT를 채웠는데 꼭 땅에 묻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위기에 처하면 이걸 프리스비처럼 다가오는 전차에 그냥 던지기도 했죠. 독일군은 언제나 한 발 앞섰습니다. 연합군이 지뢰를 찾기 위해 금속 탐지기를 쓰자 독일군이 이 소형 지뢰를 고안해냈죠. 휴지뢰 혹은 줄여서 그냥 S지뢰라고 했습니다. 고성능 폭약이 가득했죠. 여기에 기폭 장치를 설치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설치합니다. 진이겨 폭발하는 장치였죠.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기폭 장치를 진이기게 돼서 폭발합니다. 이건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전체가 나무로 돼 있지요. 이렇게 단순한 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금속 탐지기에 걸리지 않죠. 소련군은 장난스러워 보이는 대인 지뢰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소련의 팜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땅에 매설하지요. 그리고 철사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철사를 건드리면 반경 25m 이내에 있는 건 뭐든 생존 확률이 50%밖에 안 되죠. 처음엔 한국 전쟁에서 인해 전술을 막기 위해 고안됐던 클레이모어라는 미군의 지뢰는 실제로는 베트남에서 대량으로 사용됐습니다. 최대한 단순화시켰죠. 앞부분을 적에게 향하게 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적을 향해 그냥 꽂으면 되죠. 지향성 지뢰입니다. 지향성이란 것은 무슨 뜻이냐면 대충 이런 각도로 터져나간다는 거지요. 클레이모어가 터지면서 엄청난 양의 산탄들을 토해냅니다. 이 부분에 C4가 가득 들어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살인을 위한 무기입니다. 오늘날의 지뢰는 계획 단계부터 치밀합니다. 이건 텍스트론사에서 만든 호넷이라는 건데 광역 탄약 혹은 웸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동과 음파 센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스스로 표적을 찾아내고 활성화되어 적을 제거할 수도 있죠. 그래서 미래의 지뢰에는 스마트 폭탄 기술이 내장될 겁니다. 새로운 스마일 폭탄의 또 다른 장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수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무고한 인명을 수도 없이 살상하는 다른 지뢰들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마음에 드는 질문이 있군요. 비행기를 타다 보면 겪게 될 가장 살벌한 상황에 대해 설명해 줄 기회가 생겼군요. 루이지애나에 사는 자케리 R은 인간이 몇 G까지 버틸 수 있나 궁금하답니다. 알아봅시다. G는 중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G포스는 전투기 조종사나 우주 비행사가 가속을 하거나 감속 혹은 급회전을 할 때 육체에 가해지는 힘이 얼마나 큰지 측정하는 방식을 말하죠. G포스엔 가중력과 역중력이 있습니다. 가중력은 가속을 할 때 몸이 뒤로 젖혀지는 것이고 역중력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것이죠. G포스를 정확히 측정하는 건 무척 힘듭니다. 그것은 몸무게에 따라 그리고 얼마나 강도로 부딪혔느냐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1G는 현재 상태인 보통 중력 상태를 나타냅니다. 2G는 중력의 힘이 2배가 된 상태나 롤러코스터를 탈 때 받는 압력이죠. 약 4G가 되면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심장에서 뇌로 피를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혈액이 발끝 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면서 뇌의 산소 공급이 힘들어지죠. 이 상태에선 색깔을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그레이 아웃이라고 합니다. 점점 G포스가 높아지면 시야는 마치 파이프를 통해 보는 듯한 상태로 변하죠. 9G가 되면 체중 80kg의 파일럿은 마치 750kg가 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몇 초 만에 의식을 잃게 되죠.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들은 내중력복을 착용합니다. 공기나 액체를 목 위로 올려보내주는 특수 바지로 혈액을 짜내 뇌로 공급해 주죠.
그러나 아무리 내중력복을 입는다 해도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대 가중력은 구지입니다. 그럼 역중력은 어떨까요? 1954년 12월 존 스텝이라고 하는 공군 대령이 소닉 윈드라고 하는 로켓 동력 썰매에 자신의 몸을 묶었습니다. 이 썰매의 속도는 시속 1011km까지 도달한 다음 불과 1.25초 만에 굉음을 내며 멈춰 섰습니다. 이때의 충격은 역중력 40G로 자동차가 시속 190km로 달리다가 벽에 부딪힌 것과 똑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스텝이 여기서 살아나자 다른 지원자들이 10여 번의 실험을 더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무려 46G라는 역중력에 도달하기도 했죠. 좋아요. 이해가 됐나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캔사스에서 마크 F가 질문을 했군요. 1차 대전 때의 군장엔 뭐가 들었나요? 마크, 대답을 해주죠. 잘 들어요. 미군 보병들이 1차 대전에 참전했을 때 그들은 격렬한 참호 전투와 기관총, 화생방 공격을 만났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열악하기 이를 데 없는 장비와도 싸워야 했죠. 그 중에서도 최악은 군장이었습니다. 이 군장에 대한 질문에 도움을 주기 위해 1차 대전 역사협회 사람들이 실제 1차 대전 때와 똑같은 군장을 메고 전투 상황을 재현해 주었습니다. 두 시간 후 이들은 1차 대전 참전 용사들에게 동정을 표시했죠. 이 군장은 장병 친화적인 장비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땐 지금껏 봐왔던 것 중 최악의 장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야전 군장이 아닙니다. 이건 거의 이동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걸 맨 채 달리거나 몸을 돌리는 건 힘듭니다. 이걸 등에 지려면 몸이 하나 더 필요할 거요. 군장을 메고 풀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전투 상황에서 전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어요. 만약 책임 장교가 똑똑했다면 실제 전투 상황이 벌어질 때 부하들에게 군장을 버리라고 했을 겁니다. 군인들이 골칫거리를 메고 다니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군장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전혀 신축성이 없었죠. 1900년대 초 미군은 군인들로 하여금 자기 체중의 3분의 1을 넘는 군장이나 장비를 갖고 다니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짐 군장과 모든 보병들이 필요로 하는 특정한 장비를 만들기 시작했죠. 1910년 이게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M1910 팩이라고 이름 붙였죠. 그런데 오직 끈과 덮개뿐이었습니다. 이건 가방이 아니에요. 혹시 가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끈과 덮개를 당기면은 이렇게 우르르 쏟아져 버리죠. 바로 이것이 1차 대전 때 우리 군이 메고 다니던 군장이었습니다. 이 디자인의 아이디어는 인디언이 갓난아기를 호되기로 감싸 안는 거였어요. 군인들에게 자신들이 누구를 데리고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지 상기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군인들의 이동성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대형 납덩이를 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군장이 아주 무거운데. 예, 맞아요. M1910 군장 속의 내용물들을 한번 펼쳐놓고 살펴보겠습니다. 바닥 부분은 일명 기적이라고 하는데 분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병사의 담요와 2인용 천막, 그리고 폴과 핀이 있군요. 탄대에는 탄약과 응급처치약, 스톤 커버, 스톤과 컵이 들어가죠. 덮개 안에는 베이컨 통과 소금, 설탕, 커피를 담는 조미료통, 그리고 군용 빵 상자가 있습니다. 때론 화생방 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해 금속으로 포장했죠. 그리고 수건과 비누 접시, 면도도구, 손수건, 발 도포제와 양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총검과 야삽이나 연장, 식기류를 부착했죠. 군장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죠. 그래서 아주 불편하고 또 좌우의 무게도 다릅니다. 장거리 행군을 할 때 군장 안에서 뭔가를 꺼내고 싶다면 행군을 중간에 멈추고 군장을 풀어 헤쳐서 필요한 걸 빼고 다시 짐을 싸야 합니다. 총검의 위치가 대부분의 병사들은 칼집에서 총검을 빼고 넣을 수가 없어서 동료가 대신 해줘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끈이 겨드랑이 속으로 파고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팔에 감각이 없어져요. 놀랍게도 이 끔찍한 군장은 2차 대전 초기까지도 그대로 사용됐죠. 군장을 작게 해서 병사의 몸에 맞춘 건 생각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투용이 아니라 하이킹용이죠. 솔직히 교과서를 넣는 책가방으로 쓰면 딱이에요. 전쟁에서 이긴 게 신기하군요. 안 그럼 지금 독일어로 말하고 있을 테니까요. 마치기 전에 저 멀리 스코틀랜드 퍼스에서 질문이 날아와 있습니다. 데이브가 항복의 표시로 왜 백기를 썼는지 물어왔군요. 데이브, 국제적인 항복의 표시로 백기가 사용된 건 바이킹 때문입니다. 붉은 에릭이 이끄는 약탈자 무리들은 1000년 전 바다를 순시하는 항해에 나섰습니다. 무전기도 워키토키도 없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진취적인 이 스칸디나비아의 사나이들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패를 사용해 신호했습니다. 붉은 방패는 시작하자. 흰 방패는 잠깐만 기다려. 사령관에게 전해라. 이야기를 좀 하자. 마침내 방패는 다른 걸로 대체됐습니다. 깃발, 셔츠, 그리고 다른 천들을 사용해 의사표시를 했죠. 자, 하루 동안 이 정도의 정보를 드렸으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모르겠군요. 어쨌든 다음번 밀리터리 Q&A 소집 때는 더 많은 답변을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질문을 던지세요. 샘퍼 피 해산.